이따가. 뒷부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과 함께 오라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엄청난데 아직도 비가 더 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장 이 피해를 입은 지역들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사례들이 꽤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선 올 초에도 이미 한번 있었죠. 폭설 내렸을 때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산불 났을 때도 했죠. 그리고 작년 8월에 너무나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강남역 일대가 침수됐을 때 서울 중부권, 서울 영등포구, 뭐 동작구 이런 곳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된다고 해서 사실 이거 뭐 일 터진 후에 지원해 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재난을 입은 분들에게야 그게 뭐 과연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러나 조금 더 신속하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가 그래도 있다는 게 그나마 참 다행인 거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좀 우선 첫째는 재난 지원금이 각 가구별로 피해 입은 정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구당 한 2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천만 원까지도 지원이 돼요. 완전 집이 무너진 곳도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인명피해로 따지면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에서는 한 지역에서 17대의 차가 잠겼고 14분이 지금 현재 인명피해에서 돌아가신 걸로 나왔잖아요. 그러나 더 심각한 피해는 경상북도 예천지방 주로 산사태잖아요. 이 산사태는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가서 뭐 입을 쩍 벌리고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런 얘기 했다는데 산사태는 동네 하나가 완전히 다 쓰러져 내려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복구에 어마어마한 사실은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구 되는 거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별개로 이 재난 재해 복구비라는 게 우리 이 예산에는 책정이 돼 있어요. 주로 행정안전부에 많은 금액이 돼 있고요. 그건 예비비하고 다른 겁니까? 다릅니다. 이거는 그 목적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가 주로 많잖아요. 이런 홍수에는.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에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 두 개를 합쳐서 한 3,800억 정도 될 거예요. 표로 한번 보여줄까요? 준비가 돼 있죠? 저기 나오네요. 두 번째 항목에 재난대책비. 저게 이제 특정한 목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는 거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원을 해주는 목적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항목에 있는 목적 예비비라는 거는 예비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 예비비라는 거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고 예산에서 책정을 해놓고요. 이런 예기치 않았던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 재해 또는 사회적 참사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쓰는 용도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방금 그 표 중에 마지막에요. 국고 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잖아요. 저건 뭐냐면 올해 저런 예비비까지도 탈탈 털어서 재난재해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 국고가 비어버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정부가 내년에 책정될 예산을 미리 땡겨서 쓰는. 그러니까 정부가 빚을 내는 거죠. 근데 빚을 내는데 무슨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항목에서만 끌어다 쓰고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서 그걸 채워넣는 그런 겁니다. 작년에 포항에 큰 불이 났었잖아요. 포항 그때 저런 항목을 활용을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추경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제 필요해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 제가 아까 경북 예천의 산사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복구를 하다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난재해 복구비가 투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비비로도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민심의 이 흉흉함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러면 지원금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바닥나면 어떡합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라는 거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예. 과거에 이 재난재해 때문에 특히 홍수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 게 3차례 있었습니다. 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요. 2002년, 2003년 그리고 2006년이었습니다. 다른 용도는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거는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출을 늘리는 건데 이번의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를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끄집어내서 이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채무가 한 600조 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마지막 끝날 때 1,050조까지 늘었다. 지금 이걸로 공격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요인이 생겼어도 예. 그런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끝까지 아마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혹시 정부에서는 추경 없이 타개하기는 힘들었는데 재정 건전성 외친 마당에 할 수는 없었다가 이번에 오히려 이렇게 수혜가 생기니 명분이 생겨서 내심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그러니까 3분기에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4분기까지 합쳐서 하반기에 과연 경기가 회복이 될까? 이거하고도 다 맞물리는 거죠. 예. 지금 한국은행은 뭐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 성장률을 연 1.4%, 1.5% 이런 정도로 지금 낮춰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라면 하반기에 아마 굉장히 경기가 빡빡할 거예요. 그 빡빡한 경기에 뭔가 숨통을 터주고 불어넣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한데 거기에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라는 상황이 오히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줄 수도 있고 특히 야당이 먼저 지금 추경을 편성하자라고 지금 먼저 주도권을 잡았잖아요. 이거에 자칫 잘못하면 야당한테 정부와 여당이 지금 질질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건데 이 민생에 관해서는 자존심 싸움 이거 의미 없는 거죠. 그럼요. 아니 어려운 지금 분들을 당장 뭐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 제가 제목으로 봤는데요. 성난 민심의 뚝 터질 듯 터질까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중에 한국에 들어가 본들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느냐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 얘기 한마디에 성남 민심이 뚝이 지금 저는 터지기 직전이고 터졌다. 저는 그렇게 일부에서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정신없는 참모라고 이건 대통령을 망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정신 나간 참모가 대통령 들어간다고 호우 상황 달라집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와서 저 예천 내려가서 현장에 공무원들은 달려가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발등을 찍는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왜 있는지 대통령도 보고, 모르고 참모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보고 아마 코웃음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작년에는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했죠. 비 온다고 대통령 퇴근 못하냐. 퇴근 못하느냐. 그 강승규 아마 심의사수석이 처음에 한 얘기일 거예요. 그랬나요? 김대기 실장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밑에 있는 참모들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인용이 되죠.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란 자리에 와보니 비가 많이 와도 내 책임인 것 같고 비가 적게 와서 가뭄이 들어도 내 책임인 것 같아서 한없는 책임감과 부담을 느낍니다.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이 두고두고 지금 이 윤 대통령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뭐 가서 그다음에 그 이후 그리고 또 부랴부랴 내려가서 현장에 공무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앞뒤 안 맞는 얘기하는 걸 보고 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밑에 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만전을 기하라 이런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겠습니까? 야 와도 뭐 비 막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 정말로 대통령이 나라 걱정하는구나.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보고를 제대로 했다면 대통령이 와가지고 산사태가 이 정도인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산사태가 이 정도인 줄 몰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 가서 그 지하 뭐 갇혀 있다는데 세월호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너무나 똑같은 얘기예요. 저거 구조 못합니까? 그 말하고 똑같은. 이번 그 저는 궁평 사고 때요. 이게 자 충청북도의 책임인지 아니면 청주시의 책임인지 무슨 말씀이냐면 도로 통제만 했으면 거기 그럼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행복청의 그 공사 현장 뭐 감리단장인지 그다음에 홍수통제소에서는 막아야 된다. 이 범람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두 군데 중에 도대체 어디가 이 도로 통제 권한을 가졌느냐, 뭐 경찰이 가졌느냐, 이런 거 하나만 놓고 봐도 일선에서 얼마나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선 행정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는가.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뭔가를 과연 지금 대통령실이나 또는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 또 대통령 본인이 과연 느끼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지 단지 뭐 차관들 몇 명 바꿔놓고 뭐 군기 잡기 하면 그게 공무원들을 다 잡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 이 홍수 재난을 보고 아마 뼈저리게 반성하지 않으면 정말 그 자격이 없는 거죠. 이번 참사 특히 이제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경우에 이걸 천재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정말 헛소리라고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버스에서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까? 원래 다니던 길을 통제하니까 돌아서 가다가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통제를 했으면 그런 인명피해가 안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제를 안 했잖아요. 더군다나 거기는 다리를 만든다고 제방을 임시로 무너가지고 임시 제방을 설치했기 때문에 아주 취약한 구조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큰 비가 와서 다리 밑까지 물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짓도 하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공무원을 만나봤는데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나도 공무원이지만 정말 걱정입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왜 그래? 정권 초기에 대체로 국정과제가 딱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중간급에서 야 신경 쓰지 마. 왜요? 신경 안 쓰거든 위에서.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재난 상황을 보면서요. 재난 상황일수록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가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항상 같이 숨을 쉰다. 이걸 누구나 다 느끼시잖아요. 아마 대부분 다 확인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사태라는 거, 취약지역 이런 거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우면산 2011년 사고 이후에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산림청이라는 데서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는 기초조사를 하고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그거에 대한 후속 작업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면 지정을 한다 이러는데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뒷산에 항상 비만 오면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누가 가장 잘 아나요? 동네에 있는 면사무소, 읍사무소 그리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민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지는 않고 오로지 지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무슨 뭐 국정 지침 내려다 보내고 보여주기 위한 행정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재난 상황에 구멍이 쏙쏙 뚫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구멍이 뚫리고 나면 피해는 결국 이번에 애꿎은 시민들만 이렇게 인명피해 당하고 재산피해 당하고 이런 게 반복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지하차도에서 희생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이제 개별 피해 사망에 대한 보상금은 따로 책정이 되지요. 국가 재난 사태로 선포가 되면 또 더 예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량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좌우되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에 대부분 금융회사들이 당사자 또는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대출을 연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특별 생활안정자금 같은 거를 대출을 해준다든지 하는 금융 지원도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요, 이 특별 재난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공공요금, 이제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그리고 전기료 또는 통신료 이런 것들은 감면 혜택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사고를 당하지 않고 또는 사고를 당했다가 뭐 무사히 빠져나온 분들 뭐 이러지만 정작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는 사실 귀중한 목숨을 뭘로 보상을 받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다른 일반 사고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배려가 된다 이런 거고요. 예. 한 가지 특별 재난지역 제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 도입된 게 95년이에요. 근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게요. 95년 7월 18일에 이 법이 시행이 됐더라고요. 공포 시행이 됐는데 딱 하루 지난 7월 19일에 유명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첫 적용이 이 삼풍백화점 지역에 이 특별 재난지역 이걸 적용을 했거든요. 첫 사례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게 이제 재난지역 선포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광역 위주로 시면 시, 뭐 구면 구 이렇게 광역 위주로 선포를 했어요. 근데 2018년부터는 관련 법을 바꿔가지고 읍면동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선포를 하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신속하게 이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좀 진일보한 거죠. 예. 잠깐 옆길로 나간다면 저도 TV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는데 민잉사랑님이요. 옷부터 누구는 녹색, 누구는 노란색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민방위복 입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노란색들 입는데 원희룡 장관은 녹색 입고 대통령도 아마 녹색 입었죠? 뭐예요? 왜 그걸 통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마 이것도 이 전임 정부의 뭐 색깔 지우기 차원이었는지 모르지만 민방위복을 어느 달 갑자기부터 지금 녹색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 민방위복 노란색도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식별이 잘 되는 게 노란색.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이죠. 그래서 수컷버스도 노란색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저렇게 애써서 연두색, 초록색. 그것도 연두색도 아니고 짙은 초록색이더라고요. 아니 노란색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학원차, 어린이들 유치원차, 뭐 태권도차 다 노란색인 게 왜 그렇습니까? 안전색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의미를 왜 녹색으로 바꿔가지고 입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렇게까지 저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임 정부의 뭔가 지우기. 그게 왜 전임 정부의 박정희 때는 노란색 아니었나요? 그런 아주 얄팍하고도 정말 유치한. 그렇게 바꾸면 그것만 해서도 예산이 얼마나 더 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걸 하라는 거 신경 쓰라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참나. 이게 문제는요. 앞으로 이제 이런 재난, 재해 사실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게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재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회적 재난. 사회적 재난에는 작년에 우리 이태원 참사도 포함되고요. 아까 제가 첫 케이스로 말씀드렸던 삼풍백화점 참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산불도 사실은 자연재난인 것 같지만 사회적 재난의 범주 안에 대개 넣습니다. 문제는 이 자연재난 중에 이 홍수, 폭우라는 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나
빈번해지고 가깝게 다가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극한호우라는 개념, 용어. 예, 예. 이게 지금 아마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지금 귀에 익숙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처음 등장한 단어인데. 그렇죠. 예, 집중호우는 있었어도. 그렇습니다. 집중호우라는 말은 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극한호우라는 말을 썼나. 그래서 저도 기상청 쪽에 취재를 했더니 예. 작년 8월에요. 이를테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강남역이 순식간에 잠겨버리는 그 사고 그랬죠. 이후에 극한호우라는 개념을 기상청에서 동원을 했습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면요. 아까 집중호우라는 거는 1시간에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렸을 때를 집중호우라고 한답니다. 그것도 그런데, 올랐네요. 옛날엔 20mm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극한호우라는 거는 50mm예요. 하. 그리고 또 하나가 3시간에 90mm를 충족시키는. 근데 그 당시에 이를테면 동작구에 기상관측소가 있던데 동작구의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된 바로는 시간당 140mm가 내려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뭐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와이퍼 와이퍼 안 자동차에 와이퍼가 작동이 돼도 앞이 안 보이고요. 비가 아니고 폭포예요. 그 맞습니다. 정도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보이는 예. 정도의 비거든요. 문제는 이런 식의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상식을 초월하는 비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기후 변화의 폐해가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제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 얘기지만 하나만 던져 드릴까요? 지금 비가 시간당 141mm가 예. 내리면요. 하루에 비가 1000mm가 내리는 상황도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하루에 500mm의 비가 내리고 났을 때 그 아비규환은 예.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하루에 1000mm의 비가 내리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댐이 예. 한 17,000개 있습니다. 예. 그중에 홍수 방지를 겸하는 다목적 댐이 20개 있습니다. 예. 이 20개의 다목적 댐이 일제히 방류를 해야 됩니까? 방류를 떠나서요. 무너집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어. 무너지거나 또는 이게 넘쳐버리는 1000mm가 넘으면 1000mm가 넘으면 이거는 요즘에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년에 한 번 터질 수 있는 예, 일이 예. 터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100년에 한 번 터지는 일이라는 걸 작년에도 들었죠. 올해도 들었잖아요. 지금 73년부터 이 홍수 등의 기상 관측이 통계가 쌓였더라고요. 73년부터 현재인 2023년까지 중에 이번 장마 기간에 내린 비 절대량이 제일 많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과연 하루에 1000mm의 비가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렇게만 하고 넘어갈 일인지 이제 아니면 모르죠. 그걸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비도 상식에 안 맞게 오는 안 맞게 거예요. 옵니다. 예. 정말 이제 아까 완전 말씀하신 몰상식의 시대가 됐어요. 비상식, 몰상식이 모든 거에 다 지금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자연재해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방 내지는 대비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여준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은 그 피해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성남 민심에 더 불을 지르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극한호우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극한호우의 시대에 살게 됐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면 정부의 시스템이라든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이런 극한호우 시대에 맞게 다시 짜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있는 재난안전 포털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요. 단순히 자연재해만을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사는데 사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을 합쳐서 이런 재난을 한번 겪고 난 분들은 또는 목격자 또는 가족들은
이 사회 병리학적인, 사회 심리학적인 후폭풍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집에 들어갈 집도 지금 사라져 버렸고 내가 생업에 농작물 뭐 농토 다 쓸려 내려가 버렸는데 무슨 사회 병리, 사회 심리 이거 걱정할 때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정부 조직도 행정부도 역시 바뀌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말씀드렸는데 재난이 벌어질수록 일선 행정에 밀착되어 있는 건 지방정부거든요. 이 지방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정말 홍수가 나고 뭐 불이 났을 때 또는 뭐 지진이 났을 때 또는 산사태가 났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하면 되고 누가 나가서 도로 통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지방 일선 조직이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고요. 이 지방 일선 조직이 현장에서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지금 행정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의문이거든요. 예, 우리 윤경호 소장이 퓨처 미디어 연구소장인데 퓨처 클라이미트 연구소장 같습니다. 하여튼 정말 그런 것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물론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지만 일베 사냥꾼님 이 나라가 위기고 재난인데 남의 나라 가서 위기 극복이랍시고 생직사 사직생 외치고 재건을 외치다 오는 나라님 이 나라 재난과 재건은 언제 챙길 겁니까? 이드님 녹색은 위장색입니다. 안 보이려고 그런 겁니까? 임금님 기획 캔디님 극한 직업은 들어봤어도 안녕님 지금 광양에 극한호우입니다. 아침부터 계속 와요. 광양 쪽에 비가 많이 오는 모양입니다. 이현님 하루에 500mm 생각만 해도 무섭다. 최고 기록이 하루에 얼마까지 왔나요? 글쎄요. 제가 공식 통계는 예. 못 봤지만 지금 우리의 경우는 1시간에 141mm가 내렸을 정도면요. 그건 정말 감당하기 안 되죠. 상황이었으니까. 예. 아무튼 비가 더 온다고 하니까요. 정말 이제 전국이 젖어 있거든요. 산도 완전히 물을 머금고 있고 다른 때보다 더 각별하게 산 주변을 지나다닐 때나 축대 주변 이런 부분을 더 챙기고 그래야 될 때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저 날씨 이렇게 전하면서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좀 짜증나죠. 구체적으로 이제는 좀 어떻게 행동 요령이라든지 어디를 살펴봐야 된다든지 극한호우의 시대에 맞게 언론도 정확하게 정보를 좀 전달하고 핀셋 정보라고 하죠. 콕콕 집어서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찾았네요. 하루에 372mm가 군산에서 내렸더라고요. 370. 예.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번 장마 기간 예. 중입니다. 아직은 뭐 아까 하루에 500mm, 하루에 1000mm 이런 정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매년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루 500이면 1년 강우량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행정부 이 일선 조직은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 국민이 불안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경호 퓨처 미디어 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